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마스코트 마인드입니다.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당신의 마음을 안아드립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안산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 예방,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종화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맡은 강의 내용은 임신과 정신건강. 그래서 임신 중에 우리가 많이 발생하는 우울장애하고 임신 이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산후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이쪽에 대해서 강의를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어떤 부분, 그러니까 간략 30분이라는 시간 안에 제가 자세하게 이걸 어떤 치료법이 있고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걸 다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내가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주의를 해야 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정신과 병원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거나 간다는 것 자체가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 치료가 있고 이런 것들이 안전하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제목은 임신과 정신건강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은 참 즐거운 일이면서도 많은 스트레스를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부부에서 새로운 가족들, 자녀들이 생기는 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내 아이가 생긴다는 많은 기대하고 이런 설레임을 갖고 있는 반면에 또 하나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둘만 살던 공간에서 셋이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긴 하는 거에다가 아이는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챙겨야 되는 부분들, 책임감, 부담이라는 것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임신을 굉장히 즐거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갖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너무 죄책감이 느낀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당연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면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그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사람들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임신 중에 우울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강의를 맡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 중에 우울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왜 우울장애가 위험한가?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잖아요. 근데 우울증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야지 참아야지 하면서 문제가 커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산모들, 그러니까 어머니들에게만 문제가 생긴 것뿐만 아니라 태아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임신 중 우울장애 치료는 좀 간략하게, 그리고 산후우울증에서도 어차피 치료는 비슷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울한 감정이 생겼을 때 이게 우울증이냐 아니면 그냥 누구나 거치는 거냐, 그러니까 애매한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흔히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나 우울증 같아, 어떻게 병원 가봐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울증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우울장애라고 하는 병이다 아니다를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할 거고요. 마지막은 산후정신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거는 좀 심각한 형태의 산후우울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것도 같이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림은 제가 그냥 보다가 이쁜데 우리가 많이 기대하는 거는 아기를 딱 태어났을 때 저 수건에 둘러싸인 것처럼 너무 귀엽고 이쁘고 저런 모습을 상상을 하지만은 살다 보면 저렇게 울고 달래야 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임신 그리고 출산, 양육과 관련된 부분일 것 같아서 잠깐 그림을 넣어봤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이 병이냐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우울한 느낌이 든다, 이게 다 병이냐 하면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만약에 슬픈 일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졌거나 시험에서 꼴찌를 했다, 근데 우울하지 않다, 이것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오히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일시적으로 우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래프가 그렇게 이쁘진 않아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요. 노란색 그래프를 보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파란색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정서적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내 감정이 우울해지거나 슬프거나 이런 감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돌아가면은 다시 원래 평소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다시 웃을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는 감정 상태를 갖게 되죠. 이런 건 정상적인 우울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떠한 스트레스가 발생을 했다 혹은 스트레스가 없는데도 어느 시점에 우울한 기분이 나타나고 계속 그 우울한 기분이 지속이 됐을 때 우리는 그거를 우울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절대적으로 진단 기준적으로는 우리가 2주 이상의 우울 증상이 계속 지속이 됐을 때, 그러니까 뭐 한 3일 우울하다가 한 2, 3주 또 괜찮다가 한 이틀이 우울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좀 애매한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진단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하나의 우울감이나 즐거운 기분이 없는 것들이 2주 이상이 지속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우울장애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전문적인 치료를 받거나 혹은 뭐 상담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하루 이틀 우울하고 회복이 됐다, 이런 것까지는 병으로 보지는 않는 거죠. 우울장애 자체는 우울감이 가장 주된 증상들이겠지만 우울감 외에도 뭐 무기력감이나 불안하거나 불면 증상들,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럼 또 하나, 우울한 느낌이 그냥 한 2주 정도 지속했다 해서 모두가 우울장애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우울한 느낌이 있어도 일상생활을 계속 영위하고 있을 때는 우울장애이냐 아니냐의 경계선에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 것들을 거부하게 되고 계속 잠만 자려고 한다. 뭐 회사원들이 출근을 하면은 계속 실수를 하고 능력이 내가 100 정도의 수준이었던 사람이 뭐 30, 50 정도밖에 못 쓰고 있다. 이렇게 증상들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영향이 받는 것들이 반복이 될 때 우리는 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보면 진단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걸 처음 1차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거의 매일 우울한 느낌이 든다. 두 번째로는 일상생활에서 흥미와 기쁨이 감소했다. 요 두 번째를 좀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즘엔 조금 덜하긴 하지만은 우울하다고 본인이 표현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제가 소아청소년 아이들도 보고 있는데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우울해, 슬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즐겁지가 않아, 재밌는 게임을 했는데 별로 재밌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젊은 분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우울하다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이 드물기 때문에 오히려 입원해서 얘기하는 흥미와 기쁨이 감소됐다라는 것들을 좀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밥을 먹어도 맛이 없다고 느끼거나 먹고 싶지 않아진다거나, 물론 식욕저하도 있겠지만 즐거움이 떨어졌을 때 혹시 내가 좀 우울한가? 라고 하는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진단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뭐 증상적으로 그냥 볼게요. 우리가 진단을 꼭 생각한다기보다 내가 이런 증상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번 좀 전문적인 상담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뭐 체중이 갑자기 감소한다거나 식욕이 갑자기 확 떨어진다,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외국도 마찬가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폭식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은 무조건 못 먹는다가 아니라 식욕 자체가 갑자기 극단적으로 변하는 것들, 아예 안 먹거나 아니면 폭식을 한다, 이것도 더 가능하고요. 많은 경우가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불면증이 호소하지만은 아예 무기력해서 과다하게 수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에 막 12시간, 15시간 누워서 자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수면의 변화가 생기게 되죠. 혹은 정신운동성 오타가 있네요. 운동성인데 내가 자꾸 불안해하고 긴장되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니까 지체 같은 경우엔 멍해지는 거, 요거는 조금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얘기를 하다가도 집중을 못하고 갑자기 멍해져 있고 먼 산 바라보고 있고 질문을 물어봐도 대답하는데 한참 걸린다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뭐 피곤함이나 뭐 과도한 자책들, 임신했을 때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출산 후에도 산후 우울증에서도 보이는데 특히나 태아가 뭐 문제가 있고 출산한 아이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어디 건강 상태가 안 좋다 이랬을 때는 어머니들께서 굉장히 과도하게 자책을 해서 우울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집중력의 저하나 죽음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 여러 가지를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요. 여기서 내가 뭐 몇 개 이상이니까 난 우울장애 이렇게 진단적으로 생각한다기보다 내가 평소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내가 우울증이 있나? 라고 고민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어떤 분들이 위험하냐,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조금 주의를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넣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는 어렸을 때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아니면은 호르몬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정신적인 정서적인 영향이 있었던 분들,
우울 장애가 있었다거나 우리가 월경적 불쾌장, 그러니까 생리 주기에 따라서 갑자기 감정 상태가 확 다운되거나 이런 경우들을 이야기하죠. 그런 경험, 과거력이 있었던 분들이 임신 중에 우울 장애 발생 위험성이 높고요. 원하지 않는 시기에 임신, 아니면 미혼모 임신 이런 경우, 그러니까 좀 이 임신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즐거우면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경험인데 내가 원하지 않았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들 이런 것들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되고요. 임신 중에 뭐 임신성 당뇨, 이렇게 고혈압 이런 식으로 임신 중독증이 발생한 경우에 신체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에도 같이 우울장애 발생 위험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나이에 대해서 조금 애매하게 뭐 결과들이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10대 임신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35세 이상에서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과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요 우울장애 가족들이 있었던 분들은 내가 임신 중에도 우울증이 오지 않나 이런 걸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사회적인 요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지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누구나 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이게 산모분들 말고 남편도 좀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배우자가 어떻게 반응을 해주고 지지를 해주느냐가 임신 중에 우울장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배우자가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 이거는 산후 우울증이 굉장히 위험 요소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폭력적인 행동이라는 거는 정말 때리는 것만이 아니라 언행이나 이런 것들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둘 다의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남편이나 이 가족들의 지지가 너무 부족하다. 실제로 부족한 경우들도 있고 산모가 가끔은 내가 자꾸 주변 사람들이랑 비교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 경우를 다 보게 되는데 내가 지지체계가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우울장애가 많이 생길 위험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남편분들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야겠지만은 혹은 남편이나 뭐 가족들 도움을 줘야겠지만은 산모 스스로도 저는 요건 좀 조심하라고 하는 게 자꾸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고 이러다 보면 본인 스스로도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라는 것들이 내 정신 건강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도 되게 스트레스가 되죠. 이거는 굳이 임신이 아니더라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불안정한 고용 상태도 경제적인 요인과 비슷하죠. 교육 수준에 대해서는 조금 나라마다 좀 차이가 나는데 어떤 나라는 고학력자가 조금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어떤 나라는 저학력자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은 저거는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우울장애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모든 분들이 임신 중독증 위험한 거 아시잖아요. 근데 우울장애도 마찬가지로 태아뿐만 아니라 산모에게도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일단 우울장애가 왔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상생활의 유지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죠. 그러니까 식사를 한다거나 잠을 잔다거나 이런 기본적인 생활이 잘 유지가 돼야 내가 건강해지고 아이도 건강해지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 식이 체중 문제, 그러니까 아이가 배에서 커지면서 분명히 정상적으로 체중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 과하게 증가한다거나 너무 안 늘어나게 된다거나 그러면은 산모, 태아 둘 다 모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우울장애가 되면서부터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 힘들다 그럴 경우에는 중독의 그 위험성, 그러니까 음주를 한다거나 흡연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위험성이 있고요. 이런 일상생활이 틀어지게 되면서 임시 중독의 위험성도 증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임신 중에 우울장애가 왔었던 분들은 또 출산 이후에 산후우울증이나 산후정신병 혹은 이런 정신질환 쪽의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 있게 살피는 겁니다. 엄마만 위험한 것이냐? 아닙니다. 태아도 위험한 게 조산의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우울 증상이 높은 산모가 조산의 위험성이 더 증가하고 아이들도 감정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가 좀 더 예민해지거나 스트레스 반응,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많이 보채는 행동들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고요. 우울장애를 그냥 내버려 뒀을 때는 어머니도 본인 스스로 관리하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돌보는 것들도 힘들기 때문에 애착관계 형성이 안 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어머니, 아이 둘 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아직까지 이 얘기는 많이 안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좀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신 우울증이 있는 산모에게서는 남편도 우울장애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남편의 산후 우울증, 뭐 이렇게
산후란 말을 쓰기가 좀 애매할 수 있겠지만 남편의 우울장애도 발생 위험성을 증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부모님 두 분 다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가 되면은 아이 그리고 가족 전체가 좀 정신적으로 어렵고 생활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제 4가지 정도 나눴어요. 정신과에서 많이 하는 치료가 약물 치료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담 치료, 그리고 정말 이렇게 상담 치료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약물 치료를 썼을 때는 아이한테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 된다 했을 때는 비약물적인 치료들이 있습니다. 전기경련요법, 이름은 좀 무섭긴 한데요, 굉장히 효과가 높은 치료고, 그 외적으로 증상이 심하진 않은데 내가 좀 우울감이 있다 할 때는 생활을 좀 변경할 수 있게 운동치료나 이완요법, 뭐 요가를 한다거나 요가는 산모에 대해서 좀 제한적이죠. 명상을 한다거나 호흡을 좀 천천히 하면서 몸을 이완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언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 먹는 거 되게 무서워요. 외국도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살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겁나죠. 좀 타이레놀도 잘 안 드시려고 하는데, 저는 효과랑 부작용 측면 2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약물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부작용보다 크다 하면 약물 치료를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준적으로 볼 때는 중등도, 중증 이상의 우울장애가 있을 때는 약물 치료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이 심해졌을 때는 산모뿐만 아니라 태아에게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고려하는 거고요. 즉각적으로 치료를 고려하는 부분들이 안전에 대한 부분들, 자살이나 자해, 그러니까 신체적인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아니면 식음을 전폐해갖고 아예 건강 상태 유지가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작용보다 효과가 더 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임신 전에도 우울장애를 치료를 받았는데 갑작스럽게 임신을 해서 약을 중단을 했는데 다시 증상이 재발했다, 이럴 경우에도 증상이 심각해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약물 치료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울장애로 인해서 신체적인 건강 관리가 잘 안 된다 했을 때는 약물 치료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효과는 당연히 우리가 우울장애 치료, 그리고 일상생활에 복귀해서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게 목적인 거고, 부작용은 일부 약제들은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약의 종류가 되게 많죠. 항우울제도 있고 항정신병 약제도 있고 뭐 기분 조절제, 여러 가지 약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항우울제는 부작용 위험성이 이렇게 높다고 보고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약들도 있어서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1차적으로 좀 병원에 가서 전문가 상담을 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고, 병원에 가는 걸 걱정을 하신 분들 제 분들께 꼭 드리는 말씀이, 병원을 간다고 해서 꼭 무조건 1차적으로 약을 먼저 먹으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아요. 생활적인 부분을 고치고 비약물학적인 치료가 가능하면 그걸 시도하고, 우리가 약이 안 필요한 정도의 우울장애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고 꼭 이런 것들을 안전성과 위험성을 고려해서 치료를 선택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산 이후에는 우울감을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임신 중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제는 출산 이후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3가지 써놨죠. 산후 우울 기분, 베이비 브루스라고 많이 하죠. 산후 우울증, 그리고 산후 정신병, 이렇게 3가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산후 우울 기분, 우리나라 말로도 그냥 베이비 블루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많이 하는데, 요거 자체는 병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보통 출산 일주일 이내 여성들한테 흔히 나타나고요. 워낙 증상 자체가 흔하게 나타나고 이걸 딱 진단하는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감정이 있었느냐라고 연구를 진행을 했을 때 편차는 좀 많이 나지만 적게 보면 50% 내외, 많으면 80% 이상들,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일시적으로 경험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크게 문제가 되는 우울 장애라고 하기보다는 출산 이후에 1, 2주에 걸쳐서 이제 자연스럽게 우울한 감정들이 점점 나아지고요. 증상들도 우울장애랑 비슷하지만 심각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산 이후에 우울하고 좀 불안하고 무기력하고 혹은 예민해지고 좀 짜증이 많아지고 잠을 잘 못 잔다거나 식욕의 변화가 있긴 한데요. 1, 2주, 보통 이 기간 안에 자연적으로 회복이 돼서 이 시기 동안 내가 좀 우울한 느낌이 들어, 좀 불안해, 걱정돼, 이런 것들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정도에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임신과 관련해서 호르몬이 갑자기 막 변화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임신 중에는 호르몬 수치가 또 증가하는 것들도 있고,
출산하게 되면 그게 확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런 것들의 영향들도 있고, 출산 자체,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생겼다고 하는 심리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도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종의 변화 과정에서 생기는 우울한 기분, 정상적인 반응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심각도가 심하다, 혹은 증상 자체가 오래 지속된다 했을 때는 우리가 산후우울장애, 산후우울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진단 기준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고 나서 4주 동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임상적으로는 4주 이후까지도 봐요. 왜냐면 4주 이내에 꼭 다 나타나진 않고 6개월, 길게 보면 산후 1년까지도 우울장애 발생 위험성이 좀 높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뭐 변화 과정이기도 하고, 호르몬의 영향이기도 하고, 뭐 주변 환경의 영향일 수도 있고, 이런 그러니까 우울장애 발생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시기가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는 시기고, 내가 이 시기에는 조금 더 주의를 하고, 주변 사람들도 혹시라도 스트레스 관련된 부분, 그 우울 증상이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봐야 됩니다. 발병률은 되게 많이 사람마다 좀 연구마다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작게 봤을 때는 5% 이내다. 그러니까 우울장애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하고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우울증을 하나의 병으로 보는 사회나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높은 기준으로 볼 수도 있고, 우울증 뭐 그냥 낫는 거지, 뭐 마음의 병이잖아, 대충 있으면 낫겠지, 극복하면 되지, 이렇게 보다는 좀 진단율이 낮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게 보면 5%, 많으면 33%인데 연구에 따라서는 더 높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도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네. 왼쪽으로 한 발자국만. 네. 제가 거꾸로 가고 있었네요. 그래서 증상 자체가 산후 우울 증상과 기분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하는 걸 보이고 있지만, 우울 장애는 우리가 그 시기를 넘어간 거죠. 아까 우울 장애 진단처럼 2주 이상 계속 지속이 된다거나 일상생활에 영향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과한 울음이나 슬픔이 계속되고 죄책감, 그리고 잠을 못 자거나, 또 혹은 거꾸로 영아가 아이들이 깨어 있는데도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계속 잠들어 있거나 무기력하게 있는 모습들. 근데 이게 병적인 부분으로 인식을 안 하고 이제 그냥 게으르다, 이렇게 가족들이 잘못 이해했을 때 다툼이 많이 생기고 우울장애가 더 심각해지죠. 병원에 왔을 때 보면은 분명히 우울장애인데 주변에서는 애 낳고 났더니 막 게을러졌다, 막 이래서 어머니들 되게 서운해하고 더 슬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런 증상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아이를 돌보지 않고자 하는 게 아니라 돌보려고 하는데 내가 기운이 없고 힘든 상황들, 이런 것들이 우울장애의 증상이기 때문에 요럴 때는 그냥 뭐 이렇게 내가 성격의 문제다, 아니면 게으르다, 이렇게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따뜻하게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제가 산후 우울장애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우울 증상이 심각해지면 정신병적 증상들이나 자살에 대한 개념들, 이런 생각들이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아이를 돌보지 못하지 않을까. 요즘 뉴스나 신문에서도 신문은 잘 안 보지,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죠.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던 산모가 아이와 동반자살 때 이런 극단적인 위험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는 초기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면은 더 치료가 힘들고 복잡하고 오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에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1, 2주가 지나가면서도 점점 증상이 심각해지고 점점 무기력하다, 점점 괴롭다 했을 때는 병원을 와보고요. 아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병원 오면은 막 이상한 사람, 무조건 약 먹어야 되고 평생 이런 거 아니에요. 병원에 와서 상담을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들도 있고요. 제가 오늘 강의를 계속하면서 어느 정도는 정상적인 범위라는 걸 자꾸 강조를 하는 이유가, 내가 알고 인식을 했을 때하고 모르고 느꼈을 때 되게 불안감이 달라져요. 그래서 꼭 병원이든 아니면 정신건강복지센터든 아니면 이런 아동과 관련된 상담센터, 이런 것들에서, 이런 기관들에서 도움을 받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산후 우울 증상들은, 그래서 우울장애 증상들, 여기서 좀 추가가 된 게 아이와 관련된 내가 우울감, 무기력감들이 좀 추가된다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위험 요인들은 아까 비슷해요. 임신 중 우울장애 위험 요인이랑 거의 비슷하고요. 아까도 보였지만 나이, 그리고 주변 지지체계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버님들한테도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1년만 고생을 해라. 그러니까 분명히 어머니들도 되게 고생을 하셨고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들이 즐겁지만 스트레스거든요. 괴로고 고민할 수도 있고 적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아이는 하루 종일 돌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체력적으로 지치는 것도 있고 체력적으로 지치는 순간부터는 정신적으로도 많이 다운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지지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다른 부분들은 이제 또 하나 이제 기형아 출산들이죠. 그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이랑 조금 느끼는 게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들은 부모님이 같이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됐지만 어머니는 자기 뱃속에서 뭐 10개월 이렇게 있으면서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고요. 아버지는 그게 조금 적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출산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어머니들은 되게 죄책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 실제로 사실이 아닌데도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문제가 있었을 때는 서로 다투기도 쉽고 남의 탓을 하기도 쉬워서 더 우울장애가 위험성이 높아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서로 대화를 좀 더 조심해야 되고 많이 지지를 해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 외적으로는 예전에도 정신질환을 앓았던 분들 이런 경우에는 출산 이후에 산후 우울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다니던 병원들을 다시 가보는 걸 저는 권유를 드려요. 물론 모유수도 중요하지만은 아이를 잘 돌보기 위해서는 혹은 내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떤 치료를 하는 것들이 제일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개인적인 요인인데요. 엄마랑 관계가 안 좋았던 분들이 혹은 예전에 어렸을 때 학대를 받은 적이 있던 분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배웠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을 다시 반복하게 되는 특성들이 많이 있는데요.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분들은 내가 아이한테도 나쁜 행동을 하지 않을까 내가 안 좋은 경험을 했던 것처럼 아이한테도 그런 경험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불안들과 학대에 대한 과거 생각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히 잘 못 느끼게 되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내가 좀 어머니하고 관계가 안 좋았어 아니면 어머니하고 좋은 관계를 가질 기회가 없었어 이런 분들은 양육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것도 도움이 돼요. 책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책을 좀 권하는 이유가요. 인터넷에도 굉장히 좋은 정보들이 있지만은 어떤 정보는 조금 근거가 부족한 어떤 정보들은 근거가 좀 높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책적인 부분들이나 좀 그런 부분을 좀 선별해서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나한테 적합한 내용들이 뭘까 하는 부분들을 전문가하고 좀 상의를 하면서 보는 것들을 권유를 많이 드립니다. 산후 정신병은 저는 지금까지 산후 우울감이나 산후 우울 장애까지는 비약물학적인 치료나 뭐 조금 경과를 보면서 치료를 하자라고 얘기했지만 산후 정신병은 아예 말이 달라져요. 요거는 저는 무조건 입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신과적으로 응급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많지가 않은데 산후 정신병은 정신과적인 응급 상황이라고 합니다. 입원 치료를 1차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아이하고 어머니하고 분리를 시키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까 우울장애에서도 내가 자꾸 우울장애가 심해지면 아이를 잘 양육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불안, 걱정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요거는 그게 거의 망상 레벨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적인 증상이 생긴 거예요. 아이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아이가 잘못이야. 아니면 정말 망상이 심해져서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야. 얘는 뭐 죽어야 돼. 정말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게 돼. 그래서 정신병적인 환청이 들리거나 망상, 아이를 해치라고 하는 환청, 뭐 망상들 떠오르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이 얘기가 제일 그냥 단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병적인 증상이 있을 때는 무조건 입원하는 거고요. 입원하는 목적은 결국 안전이에요. 환모의 안전이기도 하고 영아의 안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 약간의 우울감으로 인해서 뭐 며칠 아이한테 조금 양육할 때 좀 적극적으로 못해줬다라고 해서 정말 큰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은 정말 자살 시도를 했다 아니면은 학대를 진행을 하게 됐다 이런 거는 나중에 결과가 막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되면 분리하게 되고 입원하라는 말이 되게 잔인할 수가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볼 때 좀 길게 볼 때는 내가 그때 치료를 잘 받아야지 이후에 아이하고의 애착관계를 정확하게 잘 형성할 수가 있고 내 건강 상태도 회복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2주 이내에 많이 발생을 하고요. 여기서는 아예 우울장애보다 더 극단적인 증상들이 나죠. 와해된 행동이라고 하는데 아예 성인으로서 보이지 않는 퇴행된 애 같은 행동을 보인다거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갑자기 뭐 바닥에서 막 기어간다거나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멍하니인데 반응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아이를 대하는 거에 대해서나 혹은 그 외에 일반적인 우리가 평범한 상황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뭐 집에 누가 찾아왔는데 우리 애 주기로 왔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아니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는 바로 병원에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는 외래를 지체하지 말고요. 그냥 응급실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만에 하나라도 발생 가능한 위험성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요인들은 예전에 좀 정신병적인 증상이 위험성이 높은 것들, 양극성 장애나 조현병의 치료를 받았다. 혹은 개인적인 요인을 봤을 때 과거 임신했을 때, 그러니까 첫째를 낳았을 때나 이런 그 전에 임신해서 내가 산후정신병 증상이 있었다 하면 계속 주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지지체계들도 계속 지켜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정신병이라고 하는 망상이라고 하는 건 나한테는 사실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망상이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한테는 사실로 느껴져요. 그래서 본인은 잘 못 느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거는 다시 증상이 있다 이런 거를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예전에 증상이 있었던 분들은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을 때는 그때 병원을 다시 한번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그때는 내가 모유수에 대한 욕심이 있더라도 조금 그거를 조정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과거에 출산하고 충격적인 트라우마, 그러니까 뭐 예전에 임신하고 있다가 유산을 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이 왔던 경험이 있었거나 이런 트라우마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산후 이후에 우울장애도 그렇지만 그보다 더 증상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정신병의 위험들도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해야 되고요. 위에 이런 위험 요인들이 있는 분은 주변들, 가까운 사람,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보를 어느 정도 공개를 해주는 게 좋아요. 특히 담당 산부인과 선생님하고도 좀 공개를 해두세요. 그래야지 내가 증상이 안 좋아졌을 때 혹은 변화가 있을 때 내가 눈치를 채기 전에 주변 사람들이 먼저 병원적인 진료를 갈 수 있도록 혹은 적극적인 도움을 개입을 할 수가 있도록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안전한 데 고리를 만들어 놓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2주 지났다고 해서 나 괜찮아, 멀쩡해 이렇다고 보지 말고요. 한 6개월 정도까지는 길게 보면 아까 12개월까지 우울장애를 얘기를 했었는데 한 1년 정도까지는 조금 주의를 하면서 내가 스스로를 잘 관리하고 내가 건강할 수 있게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건강할 수 있게 일상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약물 치료도 있고 상담 치료도 있고 습관 관리 그 주변 사람들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 3번이나 4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울 증상이 심각하지 않을 때 뭐 그냥 우울한 기분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습관적인 분들 많이 여기도 오타 있네. 운동을 하거나 햇빛에 노출하는 것들 그 적절한 수면을 좀 취하라고 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아이가 3시간마다 한 번씩 깨고 이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남편분들이 좀 많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야 돼요. 하루나 이틀 정도는 일주일에 푹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공.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일로 했는데 힘들어. 근데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머니께서 그렇게 해서 산모가 어느 순간에 지쳐버리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그냥 모든 삶을 다 돌봐줄 수도 없잖아요. 저는 좀 이렇게 협박하듯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쩌면 내가 하루 이틀 아이랑 보내는 시간은 내 산모를 위한 것들도 있고 아이를 위해서도 그래요. 나도 아이랑 애착관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산모들이 충분한 휴식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좀 가져야 되고요. 주변 사람들의 역할은 고위험군일수록 커요. 고위험군일수록 아까 얘기했던 위험 요인이 높은 사람일수록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좀 안 좋아지는 것들이 있는지 잘 지내는지 힘든 것들이 있는지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상담 치료는 경도나 심각하지 않은 정도에서는 비약물 치료를 먼저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상담 치료는 거기도 도움이 되고요. 1차적으로 저는 교육을 많이 해드려요. 그러니까 어느 범위까지는 정상적인 반응이다. 근데 그 얘기만 들어도 내가 마음이 편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오신 분들이 내가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스스로의 불안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많이 설명을 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약물 치료는 증상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약물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위험성이 더 크다. 특히 산후정신병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 혹은 더 적극적인 치료 방법을 합니다. 전기경련요법이라고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기 이름은 좀 무서워 보이긴 하지만 효과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치료 방법이기도 해서 입원을 한 이후 치료를 하는 것 그리고 외래에서도 약물 치료를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약물 치료를 할 때는 반드시 담당 주치의 선생님하고 내가 모유수를 하는 것들이 가능한지 혹은 거기에 위험성이 되는지 이런 걸 충분히 상담을 하시도록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 외래에 오신 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버지 산후 우울증은 그냥 요즘에 책 보다가 그냥 이렇게 찾아보다가 재밌는 책이 있어서 그냥 봤는데요. 만화책이에요. 일러스트북이라서 얘기를 그냥 추가를 했고요. 왜냐면은 이게 남편분한테 야 이게 산후 우울증 이런 거 좀 봐봐 하면 안 보잖아요. 그거 준비 안 하잖아요. 어머니들은 막 인터넷 찾아보고 아 내가 어떤 걸 관리해야지 어떤 걸 조심해야지 하는데 요즘은 좀 바뀌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아버지들은 아이를 출산하고 내가 어떤 감정일지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화책으로 보면은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참고 자료로 넣었고요. 일러스트를 좀 빼고 싶었는데 저작권 때문에 허락을 못 받아서 표지만 넣어놨습니다. 산모 우울증은 지금 관심 되게 많죠.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많이 주의하고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관인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보면은 약 적게 보면 1%, 많이 보면 25%까지도 아버지들도 출산 이후에 우울 증상을 보고하는 경우들이 많고 특히나 어머니가 산후 우울장애인 경우에는 25%에서 50% 가까이 그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이 정도. 그리고 아버지는 일단은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좀 환경적으로 좀 밀리는 거죠. 우선순위가 좀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소외받고 있다. 내가 정서적인 교류를 못한다. 또 하나 어머니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내가 애착관계가 조금 더 가까이 형성이 되는 거에 비해서 아버지는 좀 늦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 뱃속에 있었던 게 아니다 보니까 접하는 기회도 적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머니는 왜 아이한테 애착 행동을 안 보이느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아버지들이 일반적으로 아이와 관심을 갖고 정서교류가 되는 건 조금 더 늦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도 이거를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죠. 아까 말씀드린 것지만 이제 특히 신혼부부가 첫 번째 애를 낳았을 때는 부부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부인은 아이하고만 놀고 있고 나는 저기 구석에만 있고 아무도 나 집에 와도 안 받아주니까 상대적인 소외감이 큽니다. 그래서 두 분이 많이 싸우는 경우들도 돼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이를 계속 돌보는 거에 대해서 힘들고 괴로운데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나는 일하고 들어왔는데 아무도 날 안 봐준다. 여기서 서로 내가 힘들다 보니까 안 좋은 말들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제일 힘들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말을 할 때도 한 번이라도 조금 멈췄다가 얘기하는 것들이 가정 내 우울장애의 위험성을 낮추고 화목한 가정으로 가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예,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보통은 많이 질문을 받았는데 오늘은 질문을 받을 수가 없네요. 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